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영향으로 금년 초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은퇴자나 고령층이 건보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금융소득 여건이 기존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되어 이젠 월 평균 약 166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작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 5,400명이나 된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상식적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있지요. 설상가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어질 예정인데요.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 의한 건보료 재정 악화로 부과체계는 앞으로도 단계적 강화가 불가피하죠. 고금리로 인해 올해 피부양자 탈락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게 확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소득 외에 주택 등 다른 재산까지 반영돼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에 연금과 이자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최근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추가 가입마저 기피하고 조기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막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잘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복지국가엔 반드시 절세도 하고 수익까지 올리는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늘어난 세금과 건보료의 폭탄을 맞으신 분들 분명 평소에 아무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었을 겁니다. 소개드릴 방법들 중 혹시나 전혀 없거나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말하고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을 배당소득이라 합니다. 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하게 되어 과세 및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 비과세와 저율과세, 이연과세, 분리과세 이 4가지를 통해 안전한 노후자금, 녹돈을 만드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정부의 세금 폭탄 횡포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서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필수적이고 그러나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것을 선정하여 당장에 실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맨 먼저 하실 일은 현재는 이금융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저축 개설입니다. 이자 소득세 14%는 비과세로 적용되고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영상 후반에 설명드릴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와 별개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총 8천만원까지 가능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2025년까지 1.4%, 2026년 5.9%, 2027년 이후는 9.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대부분 분리과세를 적용하니 종합과세 회피용으로는 괜찮네요. 이 금융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 통장 개설로 적금 예금 가입할 수 있고 거주지역 또는 직장 근처의 지점만 가입 가능합니다. 출자금 통장은 3에서 1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개설할 수 있고 매년 출자금에 대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1,000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수익은 비과세니 이것도 전혀 부담이 없죠. 출자금 추가 납입은 입출금 계좌, ATM으로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 즉시 개설할 것은 ISA 계좌인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하며 요즘 유튜브에서도 핫해진 절세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 주식과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죠. 계좌 유형으로는 소득조건 해당 유무에 따라 서민형과 일반형이 있으며 운영 주체와 투자 방법에 따라 1인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중개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양한 투자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아 중개형 계좌를 선택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에서 400만원 세금을 공제해주며 초과액에 대해선 9.9% 세금을 적용하는데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안 되는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것도 큰 이점이죠. 모든 유형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 정해져 있고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을 5년 동안 최대 1억까지 가능하고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일반 계좌처럼 10여 분 내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한투증권 앱을 깐 후에 들어가서 상품 탭을 선택 후 ISA 가입, 개인정보 입력 순으로 따라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400만 원이 비과세되는 서민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한국투자증권에 팩스로 보내거나 소득 확인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발급번호 14자리만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알려주면 서민형으로 변경시켜줍니다. ISA 계좌는 서민의 재산 증식이 목적인 상품이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요.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것과 만기 이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 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따로 없다시피 하여 2025년 예정인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비가 가능하기도 하죠. 다른 절세 상품과 같이 비과세 혜택 초과분 9.9%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설할 상품이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언급하는데 이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는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이고 IRP는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죠. 참조로 여기서 두 계좌의 세액공제 합이 9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 금액이 600만 원이고 IRP 저축 금액이 900만 원일 때 총 세액공제 합은 1,5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펀드나 보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하나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도 다 투자 가능합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IRP가 훨씬 가입 범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으나 IRP는 있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 가능하나 IRP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IRP 계좌가 왜 좋은 것인지 보겠습니다. IRP 계좌의 장점으로는 절세 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인 과세 이연 효과로 세금으로 낼 돈이 재투자되어 복리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납입금액 900만 원 한도로 총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시 13.2에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를 받아서 연봉 4천만 원이 그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만 5천 원 공제네요. 반면에 IRP 계좌에서는 대단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중도 해지 시나 일시금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 자체가 어렵고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죠. 운영 수수료도 있는데요. 증권사는 없거나 싸고 은행, 보험사 순으로 비쌉니다. IRP 계좌는 노후 대비 목적 계좌라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일시불 인출 시의 세금의 차이가 확연한데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연금 계좌의 당초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연금 계좌의 마지막 내용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며 사전에 약정된 이율로 불려주는 방식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안에서 가입자들이 마음에 드는 펀드를 직접 골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더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혹시나 보험사에서 연금보험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으로 오해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도 알려드립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중도계약이나 연금 수령 시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저축성 보험 상품인데요. 은행에서 비과세 저축이라고 권하는 상품은 거의 다 이 저축보험의 종류며 이자 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적립식과 일시납 두 가지가 있으며 월 적립식은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일시납은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이 상품의 장점으로는 원금 납입 부분에 대한 복리 운영과 최저 이율을 보장한다는 것과 보험의 성격도 있어 사망이나 중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보면 자본이 넉넉하고 절세와 복리라는 우회적 투자 수단이 필요한 분들, 즉 본인의 종합소득 세율이 높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 건보료를 내시는 분들이나 피부양자 여부가 결정되는 분들에게도 권장됩니다. 단점으로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발생하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커서 특히 허약한 고령자들은 상품 가입을 재고할 여지가 있네요. 또한 종합소득 세율이 낮은 분들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 시 체크할 사항입니다. 사업비 징수 비율 및 최저보증률이 금융사마다 다르니 체크하시고요. 사업비가 낮은 저축보험 상품을 찾았다면 월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일시납이 불가해서 월납으로 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합니다. 추납 시 사업비는 없거나 적기 때문이죠. 은행의 방카슈랑스 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는 인터넷 가입이 비용 및 수수료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고령층에 정부가 제공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10년의 장시간 유지란 제약으로 허약한 고령자들은 상품 가입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혜 상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금융권 모두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후 연장될 소지는 분명 있겠죠. 본 상품은 65세 이외에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 가능합니다. 참조로 알아야 할 사항은 타 비과세 상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특이한 점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예적금 가입 시 비과세, 세금 우대, 과세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하여 쉽게 혜택을 받도록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딱 좋은 절세 상품으로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상 비과세, 과세 이연 등으로 과세를 최대한 줄여 건보료도 줄이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우수한 제도들을 빠짐없이 알아봤습니다. 안 하면 무조건 손해죠. 현명한 절세와 자산 증식을 통하여 불안한 미래와 노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스킬스였습니다.